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설 잘 쉬셨죠? 예. 네. 자, 2주 만에 뵀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열렸던 국조특위 2차 청문회, 그다음에 헌재 5차 변론. 여기서 쏟아진 말들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청문회 쪽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2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으로 인터뷰했는데 동부구치소 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수감돼 있는 곳 거기서 현장 청문회하겠다고 하는데 성사가 될지는 좀 모르겠고 아무튼 1차, 2차를 좀 종합을 하면 어떻게 좀 성과가 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국회에서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 어쨌든 검찰 수사나 그 뭐 경찰 수사 내용들이 일부 그 언론에 그 흘러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국회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하여간 뭐 약간의 뭐 사람마다 진술은 엇갈리는 건 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그 당시 그 체포 지시나 이런 게 있었다라는 내용 등등 포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국민이 네.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예. 이번 그 비상계엄의 어떤 내란 여부와 관련된 실체가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난 것 아니냐. 그림은 좀 보입니다. 그려진다. 예.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래 이 특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거기에다가 또 관계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또는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그 관심사가 형사재판 아니면 탄핵 예. 이쪽에 있으니까 출석한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그 알맹이 있는 답변들은 다 재판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뭐 탄핵 심판에 와서 일부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실제 뉴스는 이제 탄핵 심판에서 주로 나오고 네. 이 특위에서는 청문회 같은 데서는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좀 가십성 같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무속인 뭐 출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가졌던 그런 청문회 이 특유의 한계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그 정도가 아니었던가. 평가가 좀 두 분이 좀 갈리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조혜진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출석 거부하고 있고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일관되게 증인 선서도 안 하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증언 거부하는 건 어떻게 지켜보세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뭐 본인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이죠. 예,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뭐 이미 근데 그 뭐 이번 이상민 전 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없잖아요. 국감에 나와서도 증언 거부하는 사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처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건 예상했던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아, 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구나. 예. 그래서 이상민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가장 좀 약간 안개 속이에요. 역할과 관련돼서. 당시 행적에 대해서. 예, 행적에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이게 좀 갈리는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가 그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일부에서는 사전에 인지했고 언론사에 대한 그 어떤 조치 단전단수 등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제 지시를 이미 일선에 했다 이런 얘기 소방서나 이런데 119 통해서 소방청장한테 전화해서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은 말하자면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핵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대통령 측근이라는 그 유명세 때문에 그냥 끌려 나와 있는 건 아닌가, 뉴스성 때문에 끌려 나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네. 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엄은 행자부 장관 아니면은 치안장관 아니면 안보장관,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 아니면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하게, 그렇죠.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그렇죠. 건의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을 했으니까 자기는 뭐 그건 관여가 없고
사후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언론사나 특정 기관의 이제 단전 단수 같은 그런 그 지시와 관련돼 있는데 그건 또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말하자면 공수처가 생각하기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란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전 단수는 이게 실행은 안 됐죠. 말하자면 이제 직권남용 미수인데 직권남용 미수라는 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란죄로 끌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은 이제 본인이 내란죄 혐의를 받아가지고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공수처도 그거는 이미 포기하고 이제 경찰에 넘겼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이 내란죄로 그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제 넘긴 상황이니까 본인은 여기 왜 나와 있지? 내 대통령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괜히 그냥 진술할 것도 별로 없는데 증언했다가 뭐 엉뚱하게 뭐 저 발목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반대로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공수처 수사를 못한 거죠. 경찰로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국수본으로 가서 내란 가담 여부를 아마 국수본 차원에서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국무회의 전에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인지했느냐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따라서 만약 그 찬성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같이 준비했다면 저는 내란 그 가담죄가 분명히 그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서 돼야 되는 이제 전제가 있으니까 예. 아마 근데 어쨌든 일괄 같이 기소할 수 있는 가담자 그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이 자리에 있던 장관이잖아요.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특히 대통령이 이번에 그 동원한 병력이 군병력과 경찰 병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상민 장관의 그 가담 여부, 그다음에 인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지금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기를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다. 그다음에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간도 끌었다. 그다음에 그 단전 단수 지시는 한 적이 없다. 통화는 했지만 그러니까 지시를 한 적은 없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문회장에 나와서 똑같이 그냥 발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발언까지 거부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어떤 추궁에 휘말릴까봐 꼬일까봐 혹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워낙 뭐 발언 하나하나가 민감한 상황이고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그러니까 말려버리면 예, 스텝이 꼬인다. 그러니까 뭐 특히 사건 초기에 예. 그 청문회가 시작된 초기에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막 그냥 그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팩트 파인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 국면을 좀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만약에 그 진짜 경찰이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는 자기의 그 국회에서의 증언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의식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호하려고 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또 반대로 그 허위라면 그 경찰에서 얘기한 게 왜냐하면 근데 그 수사기관 그 조사에서 허위사실 얘기하는 것은 그 허위사실죄가 성립이 안 돼요. 본인의 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허위사실죄가 되거든요. 위증죄가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 그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자칫 이 질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위증죄가 그렇죠.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청문회에서는 참 눈길을 끌었던 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어떤 그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요원이 아니라 의원 끌어내려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발언은 이게 다시 헌재로 만약에 가져가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검찰 그러니까 소추인 측에서 제시를 하면 네. 채택 이제 증거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예. 첫 번째가. 예. 근데 두 번째는 설사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그 국회에서의 증언이 그
저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는 되는 거죠. 참고 사항은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내일 또 헌재 출석을 하니까. 예, 그래서 헌재 또 출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작심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읽으셨어요, 의원님도? 예, 방향은 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발언했던 초기 발언부터가 지금 그 논란을 일으켰고. 저도 이제 그 장면을 유심히 여러 번 봤는데 분명히 그 김병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의 이 일종의 추임새에 영향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의원이라고 단정하고부터는 일관되게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곽종근 사령관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의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는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인원, 대통령도 인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김용현 장관도 요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자기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 과정을 유추해 보면은 초기에 계엄 사태 직후에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어제 곽 전 사령관의 어떤 국회 증언을 보면은 그 전화가 걸려서 끌어내라고 말한 그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른바 요원들은 의사당 안에 있지도 않았다. 네. 상황까지 딱 제시를 했잖아요. 그 발언도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네. 어떤 경우에 어떤 때는 뭐 그 일부는 그 뭐 본회의장에 있고 일부는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계엄 그 요원들을 철수하라고 이야기 들은 그 시점 그러니까 그 김용현 장관이 의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하는 그 시점이 계엄 해제 의결되고 난 이후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그 맥락 앞뒤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곽종근 장관은 단호하게는 이야기했지만은 이 여러 번 이렇게 진술이 바뀌고 또 앞뒤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발언이 더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의 증언으로 전체 사건을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강력한 증언자가 어제 그 헌재 출석했던 홍장원 네. 그 국정원 차장인데 홍장원 차장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체포 명단 싹 다 잡아들여. 예, 체포 명단에 주야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국회의원들 한동훈 장관을 대표를 제외하고는 다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그래서 이게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잡으려고 했던 거냐? 그럼 그 문제는 707 특수부대가 거기에 간 상황이 그 처음부터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나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임무였고 네. 그래서 끌어내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요원들을 끌어낼 다른 요원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거죠.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끌어내 그랬으면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김용현 장관도 평생을 군 생활하신 분이에요. 국방장관도 하고. 그럼 보통 그런 때 표현은 작전 중단, 부대원 철수 이렇게 정확한 명령을 하지 끌어내 뭐 제가 심지어 야 그냥 우리 장병들 빼내 이렇게라도 했으면 모르겠어요. 끌어내라는 거는 그거는 끌어낼 대상이라는 것은 범죄자나 뭐 어떤 목표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 간 장병들 대상으로 해서 끌어내라는 표현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군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김용현 장관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예인영 방첩사령관은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이진호 전 수방사령관도 국회 나와서 그런 아니요. 증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그 검찰 공소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본인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는데 밑에서 전파를 받은 직원 밑에 요원들
통해서 검찰이 진술을 받아가지고 자기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밑에 그 지시를 받아 전파한 그 부하 직원들도 의견이 그 진술이 엇갈린다. 나한테 그렇게 지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 부분은 법정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어쨌든 그 현재 변론에 나와서는 그런 지시받은 적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했고 받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답변을 못 한다라고. 답변을 거부했죠. 그렇죠. 예. 부인한 게 아니라 회피한 거죠. 예. 답변을 못 드립니다라고. 그러니까 저 전화를 받았냐고 여러 차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냐고 했는데 이진우 사령관은 답변을 안 했어요. 소추인단 질문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있었다는 듯한 그 통화를 했다라는 듯한 그 인재 발언을 하다가 중간에 그 변호인단 측에서 스스로 이제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단시켰던 상황이죠. 현재까지.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한 거는 이진우 사령관은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했던 거 확인을 해보고요. 아마 그건 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걸로. 증언 거부죠. 그러면 법정에서. 홍창원 차장도 싹 다 잡아들여라고 돼 있었지 누구를 잡아들이라고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다. 그 대목에서 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그게 간첩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였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잖아요.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면서 대공수사권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부활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방첩사가 그 대공수사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 관련된 거지만은 지금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엄이 될 경우에 방첩사가 그 일반 대공사범들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이 회복될 때까지는 방첩사를 도와주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공수사권 없는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방첩사 예인영 장관한테 홍장원 차장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경위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명단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 이제 예인영 사령관 이야기는 그거는 그 체포 명단이 아니라 체포 명단이 아니라 그 위치 파악 예. 추적을 위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홍 차장에게나 또 예인영 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그 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충돌이 있을 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홍 차장도 뭐 단정적으로 누구를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약간 이제 청취자께서 오해하실 게 있는데 그 대공 수사권이 없었다고 해서 대공 그 어떤 수사를 국정원이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정보 이런 거 타고 조사는 할 수 있죠. 예, 다 조사해서 그러니까 다만 이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민간인에 과거에 우리가 소위 그 안기부나 그런 시절에 남산에 끌려간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강제 수사권, 뭐 예, 체포를 하고 그 강제로 끌고 가고서 직접 수사하는 건 안 하고. 국정원이 지금도 대공 수사의 가장 방첩이 그 국정원의 핵심 업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홍길동이라는 간첩이 있으면 그에 대한 그 조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메일도 볼 수 있고 그 영장 발부받아서 달리해서 보고 첩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검찰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거예요. 국가서 뭐라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해라. 그렇죠. 그 자료를 경찰에 줘서. 넘기는 거죠. 예,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그걸 잡아오는 그렇죠. 거죠. 그때는 합심조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 그 핵심 조사할 땐 국정원도 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마치 대공 수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이 지금 이첩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보완해 나가는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과 국정원의 과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그러면 홍장원 차장한테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했어요. 그리고 방첩사에 그를 도와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간첩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이 더 잘해요.
그 방첩사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방첩사가 새로운 간첩 명단을 제시했었어야 돼요. 국정원이 모르는. 아니 그리고 설령 그 진짜 간첩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취지의 그러니까 전화 지시였다면 경찰을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경찰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 대공 수사권은 경찰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계속됐다고 하면 방첩사가 수사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계엄 상황이 그래요. 계엄 상황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런 방첩사령관이 중대한 그 간첩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홍 차장한테 국정원이 모르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차장이 들은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적다가 이게 뭐야 하고 자기가 중간에 말도 안 되니까 접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오죽하면 홍장원 차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거를 도리어 한동훈 대표 측으로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외부에 드러나게 된 거였고 이 14명에서 16명 정도의 명단을 지금도 자기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무사가 민간인 수사 불법을 했었잖아요. 민간인 사찰을.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불법이라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잡아들이려고 해도 위치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통신사의 협조를 받거나 그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던 거고 위치 추적을 왜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그 체포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 왜 그 사람들의 위치가 궁금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 부분도 네. 국정원 차장 1차장은 특히 이제 해외 담당이거든요. 뭐 그 해외 담당이라는 걸 떠나서라도 국정원 차장이 그 의원들을 잡아들일 권한도 없지만 본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홍 차장 이야기대로도 특정하게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 거기서 딱 스톱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원이라고 딱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꼬이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알겠고요.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진위를 뭐 판정을 내리자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잖아요. 밀도나 어떤 이 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국회 측 대리인단이 조금 우세했죠. 그래요? 거기는 일단 사실 뭐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국회 검찰 공소장하고 네. 수사 기록 이런 거 하고 다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고 또 초기 분위기는 그게 공소장이 거의 뭐 판결문처럼 그렇게 사실 확정적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면 이제 뭐 그 일사천리로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는데였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늦게 구성이 되고 또 그 변론 준비가 별로 부실했고 그런 시간적으로도 이제 부족했고 이렇게 되게 약간 밀렸는데 이게 공소장 이진우 사령관 경우에도 보다시피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검찰 공소장이 이 법원에서 그대로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 능력이 바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들이 반론을 하니까 공소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니까 국회 측에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그대로 분위기 가는 걸로 생각하고 공소장 가지고 그대로 읊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반론이 오니까 그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를 못 해가지고 또 특히 이제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거꾸로 이게 분위기가 역전되고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국회 대리인 측이 다시 또 그 반론에 대한 반론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조사도 해야 되고 증인 확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럴 만한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인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시쳇말로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든지 대통령이 지금 하면서 이제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국가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 내란 범위의 우두머리가 김영현 장관이고 그냥 가담자가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예.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현 장관인 것 같고 이런 식의
그 형태로 가는 건 특히 다른 것보다도 거의 코믹한 수준이 김영현 장관하고 대통령의 두 대화였어요. 아, 뭐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 제가 그때 한 게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니까 그냥 놔둔 거죠. 그게 법정으로 가면 그 유도 신문으로 그러니까 저기 지적받을 수도 있는 그거 그 현장에서 이 말 맞추기 짬짬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재판관이 바로 주의 주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 법정까지도 지금 희화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그 심리가 변론 과정을 보면서 그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대통령 주변에 변호인단 문제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보통 이 주요 사건에 망하는 변호인단의 특징이 사실관계를 갖고 정확하게 심리하려는 것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주력할 때 그 별로 효과를 못 거둬요. 지금 계속 그 언론 플레이만 하고 본인들이 그 인터뷰할 때만 더 주력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하나 제대로 반박하는 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이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 이렇게 가면은 그 절차적인 문제도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절차적인 문제가 나중에 결론의 그 공정성, 정당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재가 절차적인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다가 지금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선고 연기한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검찰 공소장을 일방적으로 그 사실로 확정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초기에는 내란죄를 빼느니 마느니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그냥 빼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변론 1, 2, 3, 4 변론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란죄 성립 유무가 탄핵 그 인용 기각의 핵심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내란죄 변론으로 모든 게 이제 집중되고 있고. 근데 그 현재도 조금 예단을 가졌던 사람들은 검찰 공소장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뭐 국회 대리인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그 공소장의 진술 자체를 이제 반론하는 당사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또 재반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탄핵 인용을 확정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확정하려면은 다시 재반론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증인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래카도 3월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4월 18일까지 못 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4월 18일은 게 이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끝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는 것 홍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4월 18일은 못 넘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이 결론을 못 내려요. 6인 체제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난번에도 그 임명하지 못한 게 대통령의 그 권한을 행사 못 한다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물러나는 퇴임하는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 정말 임명 못 하는 거죠. 그러면 6인 체제에서는 그 지금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은 잔여 2년 반 정도를 그냥 권한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결론은 낸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식적으로 재판관들한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너무 그 뻔히 드러나는 그 수였고 전혀 이 공소장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언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스스로 자백까지 한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스운 건데 군인들이 내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지시를 안 따를 것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 대목이 취한 조치가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따를 줄 알았다. 뭐 글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진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할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근데 감형을 해도 우두머리는 무기징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상식적인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 당초에도 그렇고 이 서초동 주변의 법조인들의 대부분은 진보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는 거의 그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불복을 전제로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헌법 질서 체계를 좀 그 훼손시키는 시도가 있는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홍 의원님은 그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조혜진 의원님께 예.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의 어떤 성향, 관계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공격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 특정 그 이념 서클 출신들이라는 게 우리 법 연구에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기들 말로도 뭐 3%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3%라고 하면은 전체 판사들 한 3,000명인가요? 그 중에 3%면 한 9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국민을 말하자면 국민을 대표하고 법조를 대표하는 헌법재판소라고 한다면 비율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40%거든요. 3%가 40%를 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일반 국민들은 몰랐죠. 그런 서클이 있는 걸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서클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절차적인 거를 안 그래도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재판에서 이게 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직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절차적인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막 가고 또 그중에 특정 재판관들 뭐 그 3명 한 명이 또 어쨌든 야권하고 다 또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쪽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속한 서클 그리고 또 그 어떤 정치적 인연의 고리 그다음에 절차적인 거 제대로 안 지키고 막 몰아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의심받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일수록 오히려 절차는 지켜야 되고 반론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굉장한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도 반론은 조금 얘기할게요.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 7명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그 서울대가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하면 저는 이제 한두 끝도 없이 이제 그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우리 법에 있는 그 제척과 기피는 되게 피고자와 피고 그러니까 법에 그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하고 관련돼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 과거 법적 대리인 했거나 또 반대나 또는 그 변호를 했거나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때 과거 그 김선수 대법관도 그래서 지금 그때 자 스스로가 그 네네네. 피고인하고 관계 때문에 제척을 했던 건 그 본인이 기피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하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 그래서 기피하거나 제척되면 7명이 안 유지가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헌법재판소나 이런 합의제 기구의 특징은 어떤 성향이냐면 한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편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중립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기구가 합의제 기구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헌법재판소의 그 본질적인 특징을 좀 이해하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외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결을 했느냐. 그런 사례를 찾아야죠. 편향된 걸로 해서 도리어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자기 했을 때 훌륭한 변호사라고 칭찬까지 했던 경우에 자기 무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무죄 받았을 때는 좋은 판사고 이제 대척점에 있을 때는 나쁜 판사고 이게 내로남불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기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